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네. 강등 이슈인데, 무디스의 이 강등에 사실 시장이 비교적 좀 무덤덤하게 반응을 네,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틀간의 반응을 네.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무디스 입장에서 좀 무색해졌다 이런 평가도 네. 물론 있지만, 이게 사실 국가 부채를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들었는데, 이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이번 무디스마저도 이제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등급에서 이제 더블 A 플러스. 원으로,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네. S&P나 피치와는 조금 다른 신평 그 등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더블 A 원으로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연말 연초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너무너무 시달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경영인, 뭐 속칭 장사꾼으로서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경제학 용어로 하면은 무역 수지의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제 묵과할 수 없다, 손해 보고 장사할 수 없다 요거인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신평사에서 보는 것들은 이런 무역이 아니라 경상과 재정에 관련된 나라 살림에 대한 부분인 거죠. 기업이 재무 회계가 있다라면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정부 회계를 통해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음을 막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던 것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1년이었죠. S&P. 예, S&P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그 공고했던 트리플 A를 더블 A 플러스로 내렸는데, 뭐 더블 A 플러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네. 미국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에 정말 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모두 충격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2011년 한여름이었는데 증시에 이제 폭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23년도 여름에 피치가 S&P와 같은 등급에 하향을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무디스마저도 내렸는데, 이제 마침 공교롭게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때 관세에 꽂혀있던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의 재정으로 이제 눈이 이동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네. 뭐 빚이 많고, 셧다운 우려, 예를 네.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2011년에 S&P, 그리고 2023년에 피치, 네. 그리고 지금의 무디스까지 보면 이게 계속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라고 해서 그런지 시장의 민감도가 뭐 그래서 떨어진 건가요? 그동안의 빚은 계속 늘기만 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제 사실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나라 살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나 베센트나 지금 최근에 이제 백악관 인사들이 미국의 이런 강건함,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입장이 크게 후퇴된 것 같진 않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강달러가 맞는 건지 되게 의아스럽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를 반영하다시피 달러 인덱스 기준 106에서 107포인트 하던 것들이 이제는 98에서 100 초반 레벨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의 지위는 유지하고 싶으나 우리 통화가 너무 잘 나가서 수출에 부정적이기보다는 상대국들의 통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우리 미국 달러의 통화 가치가 일부러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강달러라고 표현은 하나 무역에 있어서 너네 때문에 우리 손해보는 건 못 참아 라는 그런 복합적인 그 내심의 의사들이 이제 가격으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미국의 나라 살림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사실 좀 민감할 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에 트럼프가 관세를 해서
미국의 무역적 적자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건 하지만 성장을 회복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재정과 경상에 대한 부분들의 적자를 해소하겠다. 즉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적자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관세는 약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제 무디스가 이런 등급 하향을 하니 정말 진짜 이런 글로벌 신평사에 대한 비난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인사들이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뭐 쏟아부어. 후행적이다. 네.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네. 뭐 무디스 정부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와 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기업 산업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특정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를 꼽아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볼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막 이제 좀 독립성에 정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은 그만큼 요즘 말로 이런 뭐 좀 이제 긁혔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연준 의장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는 발언을 하니까 뭐 그렇게 네. 놀랍지는 않은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 워낙에 파월은 우리가 봐도 너무 일기 때부터 동네북이 된 느낌이어서 민감도가 네. 떨어졌는데 아니 뭐 미국 정부 부채가 뭐 다른 나라 대비 아주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얘기면은 이런 비판이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어이가 없는 그 등급 하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모르는 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등급의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사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트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GDP 네.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시고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보통 이제 네.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냥 단순히 뭐 증감률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 각 국의 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비율로 많이 보는데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생산과 부채야 뭐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생산 규모가 주는데 부채만 늘면 안 되겠고 같이 보통 동행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림 2번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실질 생산 GDP가 아니라 명목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 진한 푸른색을 보시게 되면 명목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80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약 평균적으로 약 8% 정도였고요. 90년대 초중반부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약 6% 정도. 그랬다가 이제 최근 2010년 유노말 때는 이제 명목 기준으로 약 4%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15년 단위로 8, 6, 4 정도로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과 미국의 경제 호황세 겹쳐서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추세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 부채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80년대부터 대부분이 명목 생산성 대비해서 정부 부채의 증감률이 좀 높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결국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정부의 부채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하나 꼽자라면은 2000년 전후로 이제 클린턴 2기 행정부일 때인데 98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재정 수지가 흑자를 3년 연속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91기 행정부 후반부부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제 호황과 함께 겹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부채 비율인데요. 그림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정말 가파르게 상승세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또 정부가 엄청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좀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와는 상반되지만 트럼프 1기 때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22%를 기록 중인데요.
분모에 GDP가 들어가고 분자에 정부 부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팬데믹 때는 정부의 국내 총생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떨어지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간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세적인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장 환율도 1,400 초반에서 1,300 후반에서 1,400원까지 떨어진 부분들은 달러의 약세, 원화의 절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달러의 약세는 언제 있었느냐? 2008년도 전후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정말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었고, 이 당시에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를 훌쩍 하회하게 되면서 70에서 80 국면에서 약 6, 7년 정도 머물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와 통화 정책 그리고 타 국가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으나 달러의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국면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자인데. 네, 그렇죠. 이자인데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도 이제 한 부분으로 이자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시쳇말로 천조국 그러잖아요. 네. 이게 예산 단위가 이제 뭐 군사비 같은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00조 원, 네. 단위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조국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이자가 천조라서 천조국이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트럼프가 워낙에 돈에 좀 유독 민감한 센서티브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미국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비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가계부를 생각해 보면은 뭐 통신비, 뭐 의복비, 필수로 나가야 되는. 네. 교육비 이런 건 필수적인 네. 고정비를 말하는 것이고 재량 지출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 가족을 위한 외식이라든지 여행 이런 좀 다른 부분들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늘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재량 지출의 비중이 좀 높아져야 경기의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그만큼 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돈을 풀 땐 풀고 네. 줄일 땐 줄이고. 그런데 고정비가 크게 되면은 우리 살림살이도 똑같잖아요. 고정비가 다 차지해 버리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국채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면 국채를 찍어서 상환을 하고 다시 재발행을 통해서 그 돈을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는 계속 이자는 나가거든요. 그 이자 비용은 계속 예산에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자 지급 비용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약 9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3년도 대비 34%가 급증을 했고요. 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는 약 36%. 지금 3년 이동 평균 기준으로 3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자 지급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의 상승률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1940년대 초반 2차 세계대전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때야 이제 재정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 이제 아무래도 군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자 지급 비용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있을까 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를 이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에 대한 심각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겠고요. 이자 지급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로 나타내었을 때요. 7페이지 그림 6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약 55년 동안 71년도부터의 그래프인데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인 이자 지급 비율이 작년도에 3.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뭐 과거에 이제 워낙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는 이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말 고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자 지급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의 금리 레벨, 이번에도 지금 금리 레벨이 높다고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애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는 것보다 부채의 절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연방 정부 부채의 이자 지급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점을 낮췄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95년 전후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98에서 00년도가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5년 전후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연임,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이제 닷컴 버블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IT 기반으로 성장세가 회복이 되었었고 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파월에 직접적으로 금리를 내려라, 너무 늦다, 이러한 얘기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상황 또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을 이제 낮추고 싶은 간절함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 감세를 공약을 했고 감세안 같은 경우도 지금 법안으로 마련이 돼서 네. 처리 중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적자는 앞으로 좀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큰 거다. 왜냐하면 감세를 하고 사실은 이걸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게 좀 생각대로 안 된다면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네. 우리 개개인의 입장을 한번 네, 생각을 네. 해보시죠. 고정비에 나갈 네. 때 뭐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 쫙 나오고 뭐 대출 뭐 주택을 살 때나 아니면 월세를 살거나 할 때 주거 비용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세출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트럼프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적으로 놔두고 있는 반면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본인 자체가 관세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다가 유예했다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 돈이 기존에 들어오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을 하게 된다라면은 늘려도 지금 재정 건전을 이룰까 말까인데 이제 뭐 경제 측면에서는 달리지만 이제 돈으로 본다라면은 그 측면들이 있는데 즉 돈이 들어오는 고정성, 일관성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반면에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일관적으로 쭉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들쑥날쑥 하는데 돈 나갈 거 많으면은 이제 살림살이가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고 고간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점을 네. 무디스가 이번에 등급 하향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미국의 상황이 우리하고도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건데 보시면서는 지금 미국 얘기할 때냐 우리 고가석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금융 상황도 고려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관련성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앞서서 미국 재정 얘기했는데 우리도 국가 빚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또 네.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네. 금융시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 막론하고 좀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하고 싶은데 재료가 있어야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료는 사실 대선보다는 미국과 매크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좀 네. 제한적이다.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간 것들이 경기 이럴 때는 시크릿콜보다는 경기 방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건설 그리고 증권 업종
집중으로 가고 있는데 업종에서 그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증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등 지난주에 상당히 좀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거기에 원자력과 기계 방산 이런 위주로 좀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는 딱 보니까 이제 재료의 이제 소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혀 있는 흐름이고 여기서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실적을 좀 더 올려주는 업종들이 다변화되거나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 드리븐 격의 어떤 좀 그 대선발 상당히 호재가 좀 터져줘야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에 있어서는 좀 계속 그냥 지켜보는 심리가 강한 편이고요. 채권 시장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들이 가장 컸습니다. 국채에서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라는 점이죠. 보통 확대가 되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결국엔 미국과 비슷한 재료죠. 누가 되든지 간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돈을 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지지도 1위의 대선 후보가 아무래도 그에 속한 정당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쓰는 경향을 지금도 보이고 있고 과거 정권에서도 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고채 발행 시장에 있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은 살 사람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금리의 상승,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좀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미국채 역시나 이제 등급이 하향됐다는 거는 재정을 너네가 너무 많이 썼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초장기채, 특히 30년물이 5%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도 10년물 이상의 구간에 있어서 약세 한명이 조금 더 단기, 중단기보다는 두드러지는 점이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29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오늘 21일이니까 이제 한 8일 네.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요. 1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빚 우리나라 네. 가계빚이 1,929조 원이고 네. 또 최대입니다. 이게 주담대가 한 9조 7천억 원 정도 늘었고 가계빚 증가 폭은 좀 축소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부동산 쪽도 그렇고 네. 7월부터는 또 부채 그러니까 빚내는 거 이것도 좀 변동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요한 발표가 두 가지가 네.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주체분들, 경제 네.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1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신용이었고 7월 1일자부터 수도권 먼저 3단계 DSR을 강화해서 대출, 주택을 이제 살 때 대부분 대출의 규모를 좀 줄이는 그렇죠.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가계신용은 아까 미국 연방정부 부채와 비슷하게 우리 경제 규모가 그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겠고요. 1분기의 증감에 대한 폭은 비교적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점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이 분모에 들어가는 GDP가 지금 각 기관들이 2%에서 1% 중반으로 내렸다가 1% 언더까지 내려가고 있지 그 않습니까? 분기는 역성장을 확인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네. 경상 성장률을 한 3.8로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은행이나 각 금융기관들의 부채에 대한 대출 영업을 맞춰서 받아왔는데 GDP가 줄게 되면은 모수가 줄다 보니까 이 분자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까스로 내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약 90%가 좀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토어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잔금이 2에서 3개월보다 요즘 좀 길어져서 2에서 한 4, 5개월 정도 보게 되는데 2분기와 3분기에 가계 부채의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7월 1일이 아직 한 달 약 반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확정적인 DSR 방안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런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한 3,3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토어제가 해지됐다가 재지정되는 과정에서의 좀 급하게 집을 네. 매매한 그런 사람들의 수도 늘었고 네. 7월부터 이렇게 좀 줄어드니까 미리 땡겨서 빚을 그렇죠. 받은 사람도 늘었고 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높이 잡혔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은행의 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 게 네. 경기 생각하면 이번에 거의 내리는 게 기정사실인데 맞습니다. 부채 생각하고 또 환율 생각하고 이러면 조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멘트가 조금 바뀌었던 네. 부분이 충분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이 이번에 한 번 금리 인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는데 타이밍이죠. 언제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짚어줘야 되는데 달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어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 역시나 또 부동산이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항상 그래 왔다시피 작년에도 2분기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3분기에 못 잡고 4분기로 가져갔었던 부분들은 2, 3분기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의 대출 영업 재개가 1분기 중반부터 되면은 2분기, 3분기에는 대출과 함께 레버리지 활용도와 함께 매매의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원달러 환율과 부동산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 안정에 대한 그 복합적인 함수를 풀어내는 게 가장 숙제거리가 되었고요. 5월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술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은 맞는데 지표로는 확인이 좀 덜 되니까 네.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경기 이런 부양을 잡는 거는 통화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네.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시장에서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추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네. 통화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재정 정책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대선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재정 정책을 기대하는 멘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